데카메론. 딸의 연인 심장을 황금 술잔에 넣어준 아버지와 술잔에 독액을 넣어 죽음을 선택한 딸. 살레르노의 탕크레디 공은 늙음하게 딸의 연인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는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대단히 인간미 있는 부드러운 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은 생애에 딸 하나밖에 소생이 없었는데 부친으로부터 아주 귀염을 받았던 그 딸마저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공은 매우 딸을 귀여워하고 있어 그 딸이 혼기를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어도 자기 곁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아 결혼을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카푸아의 공작 아들에게 시집 보냈는데 딸은 잠시 같이 살다 남편과 사별하여 미망인이 되어 부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에게서 볼 수 없을 만큼 특출하게 뛰어난 용모를 갖고 있었고 재기에 넘쳤으며 여자로서는 불필요하게 여겨질 만큼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그리고 부친과 함께 귀부인으로서 정숙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부친의 강한 애정 때문에 재혼시키려는 기미도 안 보였는데 가능하면 적합한 연인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궁정에 드나드는 귀족이나 평민들을 잘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의 예의범절, 태도나 거동, 품성 등을 잘 보고 그 가운데에서 부친에게 시중드는 젊은 청년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귀스카르도라 하고 낮은 신분의 태생이었으나 아주 품위가 있고 거동도 다른 사람들보다 귀족적이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밀히 관찰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더욱 매혹되어 격렬한 연정을 불태우게 되고 말았는데 젊은이도 눈치가 없는 사나이는 아니라 그녀의 태도를 눈치채고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어떻게 하면 둘만 만나게 될까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 사랑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둘만 만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만나기 위해 그 이튿날 그가 해야 할 방법을 편지로 적었고 그 편지를 갈대줄기 속에 넣어 키스카르도에게 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것으로 하녀에게 풀문을 만들어주세요. 틀림없이 불을 잘 피울 겁니다. 귀스카르도는 그것을 받고 왜 그녀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주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갈대를 자세히 살펴보다 깨보니 그 속에 그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는데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며 그 속에 쓰여져 있는 방법에 따라 그녀에게로 숨어 들어갈 공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의 궁정 근처에는 낡은 굴이 하나 있었고 굴에는 산을 뚫어 만든 공기통이 있어 약간의 광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동열이라 가시나무나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 그 동열에는 비밀 계단이 있어 그녀가 쓰고 있은 저택의 1층 방으로 통해 있었지만 그 입구가 굳게 잠겨져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 계단은 옛날부터 사용된 일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아주 잊혀져 있었고 그녀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여러 도구를 써서 며칠이나 걸려 그 문을 열 수 있었고 혼자 굴 안으로 내려가 공기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음과 지하까지의 깊이를 알아내 귀스카르도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귀스카르도는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밧줄을 마련했고 가시나무에 대비하여 가죽옷을 입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그날 밤 암굴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 이튿날 그녀는 그야말로 잠이 와서 못 견디는 체하고 시녀들을 물리치고 문을 열고 혼자 굴 속으로 내려가 귀스카르도를 만나 기뻐하며 함께 그녀 방으로 올라가 그날 하루 종일 사랑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 아무에게도 눈치채이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귀스카르도는 굴에 돌아가고 그녀는 문을 잠그고 시녀들이 있는 데로 나갔습니다. 귀스카르도는 밤이 되자 밧줄을 타고 들어왔던 암굴을 통해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처럼 이 비밀 새끼를 이용하여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같은 오랫동안의 쾌락을 시기해 두 연인의 정사를 깊은 슬픔 속에 빠뜨리는 비통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탕크레디 공은 가끔 혼자 딸의 방에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는데 어느 날 식사 후 아래층에 내려가니 딸 기스몬다가 시녀들과 뜰에 나가 있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의 창문은 닫혀져 있고 침대에 커튼이 내려져 있어 방 구석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머리를 침대에 기대 커튼을 잡아당기자 몸이 완전히 감추어졌고
그대로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공이 잠들어 있을 때 기스몬다는 불행하게도 그날이 귀스카르도를 부르는 날이라 시녀들을 뜰에 둔 채 가만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자물쇠를 걸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스카르도를 맞아들이고는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시시덕거리며 사랑의 유희를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탕크레디 공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공은 귀스카르도와 딸이 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고 듣고 비통하게 여겨 큰 소리로 꾸짖으려고 했지만 곧 이대로 숨죽이고 숨어있는 편이 좋겠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신중히 일을 처리해야 자신만의 수치로 그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연인은 탕크레디 공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여느 때와 같이 오랫동안 침대 위에 있었고 헤어질 때라 생각해 침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귀스카르도는 굴에 돌아가고 그녀는 방에서 나갔는데 노령이 다 된 탕크레디 공은 창문에서 뜰로 뛰어내려 죽고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기는 듯한 슬픔을 느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가죽옷으로 단장한 귀스카르도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암굴에서 나올 때 공의 명령을 받은 두 부하에게 잡혀 남몰래 공의 앞으로 연행되었는데 공은 그를 보자 눈물 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스카르도, 나는 오랫동안 너를 보살펴 주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다. 너는 나를 잘도 창피하게 만들었구나. 이 눈으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보았다. 사랑은 대공 전하에게나 저에게나 어쩔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남몰래 먼 곳에 있는 방에 감금시켜 가둬두도록 부하에게 명령했고 이튿날이 되자 공은 여러 궁리 끝에 여느 때처럼 식후에 딸의 방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스몬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바라건대 귀족인 내 몸에 알맞은 상대를 골랐어야 했는데 궁정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른 것이 귀스카르도라니. 그는 나의 자비로 어렸을 때부터 궁정에서 길러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나이로 너는 나를 고뇌의 밑바닥에 떨어뜨렸다. 귀스카르도는 어젯밤 굴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미 처분은 끝났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정은 너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분노는 이 감정에 거역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처리하기 전에 내가 이번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선 들려다오. 공은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숙이고 얻어맞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기스몬다는 은밀한 사랑이 탄로났을 뿐 아니라 귀스카르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감정에 지지 않고 엄숙한 얼굴로 이제 귀스카르도는 죽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자기 일로 자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힐난당하고 있는 여자 같지 않게 씩씩하고 훌륭한 여자처럼 조금도 당황한 티가 보이지 않는 태연한 얼굴로 부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겠고 아버지의 관대한 기분이나 애정에 어떤 짓을 해서도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귀스카르도를 사랑한 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저의 목숨도 그다지 길지는 못할 것이지만 살아있는 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고 게다가 아직 젊음에 가득 차 있어 욕정에 불타오릅니다. 특히 저는 한 번 결혼했던 몸이라 욕정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잘 알고 있어 격렬한 자극을 받아왔고 그 강렬한 충동을 거역할 길이 없어 끌리는 대로 몸을 맡겨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인간 천성의 죄에 마음이 이끌린 것이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동정심 많은 사랑의 신과 자비로운 운명의 신이 저에게 비밀의 새끼를 찾아주고 가르쳐 주셔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키스카르도를 고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 그를 택했던 것이고 오랫동안 서로 연인으로서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랑의 과실을 범한 데다 그 비속한 방식에 따라 신분이 낮은 자와 그렇게 되었다고 심하게 저를 꾸짖고 계시지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은 저의 죄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귀족 되시는 분들의 덕이나 품성이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귀스카르도의 그것들과 잘 비교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아무런 미움도 섞지 않고 판단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족적인 사람이며 귀족인 그들은 오히려 선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저는 최대의 죄를 범한 셈이니 그 지독한 처분에 대해서 어떤 애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귀스카르도에 대해서 이미 취하신 처분과 같은 것을 제게 내리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손으로 그것을 실행해 보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탕크레디 공은 딸의 마음에 훌륭함을 알지만 그녀의 말만큼 결심이 굳다고는 생각지 않아 딸에게 잔혹한 처분을 내리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그녀의 불타는 듯한 사랑에 다른 벌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스카르도를 감시하고 있던 두 사람의 부하에게 오늘 밤 그를 목졸라 죽이고 그 심장을 빼내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명했고 부하들은 명령대로 실행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공은 커다란 아름다운 황금잔을 가져오게 하여 그 안에 귀스카르도의 심장을 넣고 부하에게 명하여 딸에게 보내면서 잔을 넘겨줄 때 이렇게 말하도록 분부했습니다. 이것은 대공 전하의 선물입니다. 아씨께서 전하의 가장 사랑한 것으로 전하를 위로했듯이 전하도 아씨께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아씨를 위로해 드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기스몬다는 자기의 단호한 결심을 바꾸지 않고 부친이 나가자 독초와 유독한 나무 뿌리를 달여 독약을 만들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면 단번에 마시려고 결의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의 부하가 와서 그 같은 말을 전하고 선물을 내밀었으므로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그 황금의 잔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자 심장이 들어있고 부친의 전언을 이해해 귀스카르도의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심장에 알맞은 것은 황금 잔 이외에는 없지요. 현명하신 부친은 그걸 알고 계셨군요. 이렇게 말하고 입술을 갖다 대어 심장에 키스를 했고 껴안 듯이 갖고 있던 잔에 얼굴을 숙이고 그의 심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하! 나의 모든 기쁨의 정다운 집이여.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든 자의 잔혹함에 저주 있으라. 나는 평소 마음의 눈으로 이 정다운 집을 보아왔지만 이제 그대는 그 생명을 다하였고 운명이 정하는 삶의 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어떤 일에도 동요함 없이 태어난 얼굴로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었는데 그대를 위하여 이제야말로 맘껏 눈물을 흘려드리리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주저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지금까지 깨끗이 간직하고 있던 그대의 영혼과 결합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대의 영혼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기꺼이 길동무가 되어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마치 머릿속이 눈물의 샘이라도 되는 듯이 놀라울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죽어있는 심장에 몇 번이고 키스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시녀들은 그것이 누구의 심장인지 그녀의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뜻도 모른 채 공연히 슬퍼져 따라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고 그 까닭을 물었으나 그녀의 대답을 듣지 못했으므로 할 수 있는 만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울 만큼 울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들더니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정다운 나의 심장이여. 그대의 나의 소임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에게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혼과 그대의 영혼이 하나로 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전날에 만들게 해두었던 독액이 든 단지를 가져오게 해서 눈물로 씻긴 심장이 들어있는 잔 속에 그 독액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이 단숨에 들이켜 잔을 비우고 잔을 손에 든 채 침대 위로 올라갔고 침대 위에서 몸자세를 단정히 하고 자기 심장 부분에 연인의 심장을 가까이 대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시녀들은 이 모양을 눈으로 보고 그녀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녀가 마신 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든 일을 탕크레디 공에게 알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공은 까무러칠 듯이 놀라 딸의 방에 달려왔지만 이미 때가 늦어 손을 써볼 수도 없었고 공은 딸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은 이런 일보다 더 불행한 일이 생길 때까지 참아두세요.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눈물은 바라지 않으니까요. 바라신 대로 되었는데도 우는 사람이 아버지 말고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게 베풀어 주신 애정이 얼마만이라도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저와 기스카르도가 가만히 남의 눈을 피하여 살아온 것이 못마땅하더라도 최후의 선물로 아버지가 그의 시체를 버리신 곳에 저의 시체를 함께 묻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은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슬픔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연인의 심장을 가슴에 꼭 껴안고 부디 행복히 안녕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눈이 흐려지고 모든 감각을 잃어버림과 함께 그녀의 슬픈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처럼 귀스카르도와 기스몬다의 사랑은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는데 탕크레디 공은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나중에 자기의 처사를 매우 후회했습니다. 이것을 안 살레르노의 시민들은 모두 깊은 비탄에 젖었으나 두 사람의 사랑의 명예로움을 찬양하였고 공은 두 사람의 시체를 같은 무덤에 장사지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딸의 연인 심장을 황금 술잔에 넣어준 아버지와 술잔에 독액을 넣어 죽음을 선택한 딸 이야기였습니다.